네, 반갑습니다. 구선아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 구사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고 댓글 달렸어서 꼭 당명을 한 번 더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바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넬 그리고 준비해 오시기로 했잖아요. 맞다. 판넬. 네, 지금 약간 미국 규탄 촛불행동 스티커만 붙여놓고 네, 저희 국민주권당 스티커를 못 붙여놨는데 네, 생각난 김에 구사나 TV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독자 5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와, 아니 근데 1000명 돼야지 라이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세로 라이브 하면 좀 노출이 많이 돼서 한 번 할 때마다 10분씩 한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그 악플이 한 100개씩 달리고. 네, 우리 구선아 네. 공동위원장님 정말 투쟁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다면 돈도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이요? 출마하려면 또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일 안 하는 사람 다 나가라고 지금. 나가야 될 썸네일이어서. 사람 너무 많죠. 아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나가야 되는데 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발로 나가기 전에 쫓아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판넬 기대하는 걸로 하고요. 네.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관련해서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정부가 30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채택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유엔 총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이제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18년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불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부터 5년까지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하고 이 북한과의 대화 이런 활로를 열고 싶었다면 불참을 하는 게 맞았겠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이미 불참을 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 북한 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한국 정부가 이걸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있겠느냐. 정부가 대북 정책 3원칙을 밝혔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 대북 정책 3원칙이라는 게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체의 적대행위하지 않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동참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좀 배경을 살펴보면 NSC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의 일명 동맹파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들먹이면서 이거 참가해야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귀의 말을 했나 보네요. 거기서. 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거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거 참여하게 되면 남북관계 신뢰 쌓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붙었다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를 제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친미 반북의 강 건너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네. 비슷한 결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저희가 이따가 한러 관계 문제 이야기할 때도 말하겠지만 이 지금 위성락이라든지 조연이라든지 이 친미 동맹파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이 친미 라인들의 주요 목표가 뭘까 생각해보면 윤석열 2기를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외교 안보 영역에서. 윤석열 때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고수하는 목표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NSC 구성에 이 라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 목소리가 크게 전달이 되고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결단
결단하지 않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 위성락 댓글에 지금 검은 머리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정부만 수장만 바뀌었어도 그 외교안보 라인은 윤석열 2기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성락이. 네, 그런 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정치 지향을 가지고 결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데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북한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자국을 악마화하는 수단으로 그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인권 결의안이나 이런 문제를 날조된 모략이다,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유엔에서 이 채택이 될 때마다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구나. 말로는 체제를 존중한다, 적대 정책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행보는 대북 적대에 골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진짜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보이는 이 행동 모습을 보면은 스스로 밝힌 그 3원칙과는 굉장히 모순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북 오도지사 네. 네, 명계남 명계남 씨. 배우를 황해도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북 오도지사라는 게 북한의 행정구역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대북 적대 행위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명계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명 인사거든요. 이재명 정부를 되게 상징하는 네. 이재명 정부와 가깝다라고 표현되는 인사를 앉혔다는 것은 굉장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읽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없이 고강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해야 된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천명해 왔는데 이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패착과도 가까운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댓글 요것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몇 안 되는 소중한 그리고 훌륭한 국제정치 평론가라고 구선아 씨가 좀 과찬이신 것 같은데요. 라고 네. 확신한다. 네, 이렇게 용기 있게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친미 반북의 강을 건널 수 있게 계속해서 훌륭한 행보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는데 국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동산 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밀고 나가니까 실제 정책이 신뢰를 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진정 한반도의 평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돼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데서 부동산 정책 추진하는 마음만큼 네, 좀 국민들을 믿고 굳건하게 용기를 내서 나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 있게 옳은 방향으로 갈 때 지지율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평화 문제도 그렇고 내란 단죄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측면이 이 인권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사실 이재명 정부나 이 친미 외교안보 라인이 이 대북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미국이 인권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정치적 갈등을 빚는 국가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체제와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들먹여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1970년대, 80년대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붕괴시켜야 되니까 소련에 대한 인권 공세를 집중적으로 퍼부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반체제 인사 문제, 유태인 이주 허용 문제, 종교의 자유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실제 소련의 반체제 인사를 영웅으로 조명을 하면서 관련한 자금을 미국 정부가 직접 대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에 야. 집중하기 시작했죠. 네.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티베트 종교의 자유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국가별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동에 대한 인권 공세도 이후에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 그쵸.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부시가 탈레반의 여성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든지 뭐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침략 전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일종의 인지전이나 문화적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시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미국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진짜 다 나쁜 나라. 맞죠. 낙후한 나라, 인권이 정말 안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때 그 중동에 대한 인권 공세를 퍼붓던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중동에 대한 이런 악마화 작업, 네. 반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사실 머리에 굉장히 각인이 사실 북한도 됐었죠. 마찬가지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사실은 자기가 무너뜨리고 싶은 나라, 자기와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나라를 인권 문제를 들먹이면서 정치 공세를 퍼부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극우 세력에게 힘을 실고 민주개혁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권 카드를 매번 써먹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만원이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뭐 이제 판결에 넘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례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어머. 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식의 사례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선고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공적 토론을 제한한다. 야. 이런 사례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조만간 가면은 이제 소년보나 한학자가 법적인 판결 받은 거 가지고도 인권 문제 거론하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트럼프나 그 벤스 뭐 미 국무부 인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내란 청산 문제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 그러니까 소년보 만나서도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쿠팡 문제도 탄압 사례로 얘기할 것 같고 네. 이러다가는 야. 그래서 이 미국의 인권 문제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동참을 해서 대북적대 정책에 발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미국이 인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모순적이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댓글에도 아가들 죽이고 미국의 가정주부와 간호사들을 죽인 나라들이 어디서 인권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아버지를 고문하는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18개월짜리 아기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담뱃불로 지지면서 아기를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를 하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를테면 일본 성노예라든지 뭐 생체 실험이라든지 강제동원 문제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한 번이라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친미 국가들,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마약 좀비라고 해서 주요 도시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막 거리를 헤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집이 없어서 공원에서 지하 배수구에서 심지어는 무슨 동굴까지 파가지고 미국의 노숙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한 해 4만 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을 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스들이 그냥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국민을
직결 총사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권을 입에 담는 것, 너무 열받네요. 이 인권 문제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고 그쵸.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인권 문제를 우리 세계 각국이 다 노력해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이 자기의 인권 문제는 외면하면서 타국의 인권 문제만 억지로 만들어내고 이걸로 국제 여론몰이를 하고 내정 간섭을 일삼는 것은 굉장히 비열한 정치 공작 행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망하죠, 미국은? 아,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가볍게 하시네요. 너무 열받아. 아, 근데 너무 최근의 상황을 보면 금방 망할 것 뭐 같지 시간표 않나요? 같은 거 없나요? 미국 망하는 이런 시간표 타임라인 같은 거. 아, 너무 열받네요. 원래 진짜. 뭐 10년 안에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의 추세로 보면 한 3년 안에 망할 것 같다는 분석이 좋네요. 3년 나오고 안에,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튼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자국 인권이나 잘 챙기길 바라고요. 한국도 미국과 함께 이런 공세에 동참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이 어쨌든 간 북한과 대화는 계속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진짜 언제 망하죠? 어지러워요. 대북적 대 정책을 계속하면서도 네. 북미 대화 창구는 찾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하잖아요. 한미연합 훈련을 그럼 멈추거나 이 북한 인권 공세를 좀 중단하거나 그쵸.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건 계속하면서도 북한과는 대화는 계속하고 싶은 아무튼 어지러운데 얼마 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미 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장착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일러 4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곳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네, 연구를 진행하는 국책기관이더라고요. 벌써 의문스럽네요. 네, 벌써 이제 냄새가 솔솔 나죠. 국정원이 사실상 이 판을 깔아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북핵 대표라고 하는 정년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이 참여해서 뭐 여러저러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북핵 대표 정년두 외교부 전략본부장이 그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가 발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대표 인사로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컨퍼런스 참여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단순히 한국의 국정원이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네, 좀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네. 프랭크 엄이라고 하는 스팀슨 센터 비상임 연구원, 미국의 뭐 전문가인가 보죠. 이 사람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야 된다.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오. 한국 헌법도 필요하다면 고쳐야 된다. 오. 영토 조항 같은 거. 네네네. 급진적인 전환을 해야 북미 대화의 판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야. 했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섭외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윤석열도 섭외 잘못한 어떤 인사 있었는데 아, 네. 한반도 핵 무슨 북한 때문에 뭐 아무튼 있었어요. 그 어떤 네, 할아버님. 제가 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군지 북핵 알겠죠? 때문에 한반도 맞아요, 평화가 맞아요,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다 맞아요. 이런 그런 이야기를 느낌일 수 했었죠. 있겠어요. 교수, 네, 시카고대 네, 교수였는데. 네. 네, 아무튼 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고 북미 대화가 왜 불발됐냐 그 이유를 찾는데 좀 억울한 게 이재명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오. 북미 대화가 불발된 이유가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펼치면서도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는 비핵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두 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 정책 기조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억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미국이 계속 옆에서 얘기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비핵화 얘기라든지 힘없는 흡수통일 가장이. 적대 정책 얘기를 계속 한 건데 네. 이제 와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열받네. 네,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나 헌법 개정 문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롭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좀 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유화책도 뭐 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주장을 하는데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왜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 민족적
과제,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런 주장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나와가지고 평화 통일하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죠. 뻔한 정답이 있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니까 뭐 창의적인 방안도 찾아보려고 하고 난리인 거죠 뭐. 창의적으로 프랭크 엄 일단 데리고 왔나 봐. 아, 정확한 지적이네요. 사실 하면 되는데. 어.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러시아를 통한 창구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 있을 때 갑자기 다카이치가 북일 정상회담 하고 싶다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그 정년두 북핵 대표가 북일 대화를 좀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정현두가 얘기한다고 그게 돼요? 그것도 좀 의아하죠. 아니 그리고 정현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일 대화를 왜 한국 외교 그러니까. 당국자가 나와가지고 추진을 하냐는 정말 거예요. 복잡하게 가네요, 정말. 북핵 대표다 보니까 약간 좀 혼란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현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튼 미국한테 뭔가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뭔가를 받아서 북일 대화도 좀 내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하네요, 과하죠. 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전문가가 이번엔 등장을 해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최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러시아를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시킬 수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창구들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미국이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 미국의 의중이 여기서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뒤늦게 생각이 들었던 것은 3주 전쯤에 네. 트럼프가 중동 상황 논의한다고 푸틴이랑 1시간 정도 통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란 문제라든지 베네수엘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통화에서 북한과의 이야기는 안 했을까? 북한 얘기가 주였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어쨌건 가장 목매는 그 외교 문제가 북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김민석 총리 만나고도 북한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만 사람들 불러가지고 북한 네. 얘기밖에 안 하는데. 다카이치 만나서도 북한 얘기하는데. 네. 근데 북한과 가장 친한 나라 러시아 러시아한테.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최근에 그 미국이 러시아 원유 관련한 제재를 해제해 준다든지 쿠바에 들어가는 러시아 유조선 제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물론 이제 중동의 이 유가 문제나 쿠바 정권 교체 문제 이런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은 있겠지만 이 러시아를 활용하고자 러시아의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 좀 우리 정부가 용감하게 좀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국가 주권을 살리기 위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러시아랑 한국 정부 사이에 약간의 뭔가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이게 윤석열식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대북적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러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한국을 돌격대로 세워놓고 자기들은 북한과 관계 개선하고 러시아, 중국과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독 한국만 대러 적대 정책에 계속 돌격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얼마 전에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수밖에 없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당연한 거죠.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참전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고 아니,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겠다는 그렇다고 거잖아요. 러시아한테도 무기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둘 다 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네. 이거 이란 전쟁 참전하는 거랑 사실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 참전하는 게 위험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토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목록, 펄이라고 하는 이 지원 목록에 참여하는 걸 외교부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는 사실 이걸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전에도 러시아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외무부 차관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이 나왔고 우리로서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무기를 대주면서 외교안보적 위기를 자초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 펄 자체가
나토에서 그러니까 생겨난 기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요구 목록.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미국이 나토한테 통보를 하면 나토가 미국한테 무기를 사서 그걸 미국한테 다시 주는 거라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웃긴 건데 어, 이걸 왜 우리나라가 나토가 아닌데 참가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나토도 무기를 대주기가 곤란하니까 네. 유럽연합이 원칙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무기를 대야 되는데 어려우면 제3국을 통해서도 무기를 댈 수 있어. 이걸 통과를 이 양아치들 시켰다는 진짜. 거예요. 그럼 그 제3국이 어딥니까?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한국이나 일본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나토가 한국 방산 최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궁 최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외교부 당국자가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이렇게 하면 보복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입장을 냈는데 외교부 당국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러 군사협력 추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요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우리 무기 지원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북러 관계를 문제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편을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네, 저는 왜 북러 관계를 느닷없이 문제를 삼는지, 왜 쓸데없이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끈질기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누구냐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의 중대 위협이 된다. 러시아, 남북한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잘 판단해봐라. 요거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비슷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 정부가 다른 주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군사 경제 협력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애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한미일 군사 협력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이 북러 군사 협력을 문제 삼을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북한 러시아 관계를 문제 삼는 입장을 낼 게 아니라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로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사실 미국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리적으로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랑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를 방해하는 거를 어떻게 잘 조정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한 편을 드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정부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면 사실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던 윤석열식 외교는 이제 그만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 이번에 G7 가가지고 또 우크라이나랑 양자회담 했잖아요. 이런 테이블을 여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편이야. 정권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러 적대 정책 할 거야. 나 얘네랑 더 친해 이거지. 이걸 표명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또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 우크라이나랑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조연이야말로 진짜 엑스맨 아닙니까? 약간 숨 막혀. 나 좀 힘들어졌어. 이런 조연, 그 다음에 그 무기 위성락.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준석이나 또 위성락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나쁜 일을 하는 인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나가도 있고 일을 엉뚱하게 할 거면 나가.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말로는 보면 지난 행정부와는 분명 이재명 정부가 다른데 행동에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행동은 우크라이나 편만 들면서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때는 무기 보내도 몰래라도 보냈지 지금은 대놓고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위험합니다. 심각합니다. 아니 국방비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때 엄청 많이 더 올렸대요. 윤석열 때 이렇게까지 올린 적이 없는데 7.5%인가 지금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겠다고 하고 아시아의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등등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대 행위하는데 러시아와 관계 개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2022년 윤석열 때 수입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우리가 테러 제재에 동참할 이유도 없는데 이 정신 나간 윤석열이 테러 제재 동참하면서 외교적, 경제적, 에너지 자원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조성해 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원유 의존율이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정부가.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분 안짝으로 남았는데 이란 전쟁 얘기할까요? 네. 이란 전쟁 관련한 이야기 조금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스페인이 이란 공격에 관련된 미군기 이런 것들을 스페인 영공을 절대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을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불이한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미군 군용기는 스페인에서 뜬 게 아니더라도 제3국에서 출격을 했더라도 스페인 영공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총리 밝혔어요. 대단하네요. 호르무즈 프리패스네요, 이 정도면. 아, 그 생각을 네. 못했는데 예리하신데요. 이거 이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아니 거군요. 사실은 근데 스페인 총리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중립만 지켜도 사실은 패스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예 지금 완전 프리패스죠, 이 정도면. 경호해주죠, 빠르게. 이 정도면. 스페인이 굉장히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스페인의 이 기지가 또 미군 기지가 몇 개 있나 봐요. 근데 이 미군 기지 관련해서도 전쟁 관련해서는 일체 사용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포르투갈에서 8,000명의 이 포르투갈 국민들이 그 포르투갈에도 그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 미군 기지를 이란 전쟁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국민 청원을 했었나 봐요. 그 청원 내용을 포르투갈 총리 공간에 전달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거든요. 네. 미군이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를 실제 동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한국 정부도 이런 사례들을 좀 연구하고 비슷하게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주한미군 전력이 이란 전쟁에 막 무차별적으로 동원되는데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만 싸웠죠. 정부는 네. 약간 손 놨죠. 그래서 못하게 해야 된다. 주한미군 우리 기지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전력들을 이란 전쟁에 동원하는 거 절대 금지. 만약에 그렇게 동원하면 나가, 방패 이런 입장을 취해야지만 우리도 호르무즈 프리패스라든지 이런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주한미군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쟁 돌격대가 되어서 한국의 안보 위기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을 단호하게 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군의 조기 경보기가 파괴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기지가 하나 있는데 술탄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중동 패권에서의 굉장히 중요 기지인가 봐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 있는 하늘의 눈이라고 불리우는 E3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이란의 공격에 의해 완파당했다고 합니다. 엄청 아끼는 걸 텐데요? 네, 그리고 이게 미 공군 작전의 핵심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비쌀 겁니다. 네, 한 대당 4,500억 원, 네. 많으면 7,500억 사이까지 된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게 비행기 위에 원판 같은 게 올라져 있는 형태인데 그 안테나 부분을 딱 때려가지고 날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네. 이게 적의 공격으로 파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 군사 전문가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조그말 텐데 그걸 미사일로 이란에서 먼 곳에서 쏴서 그걸 딱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크긴 합니다. 네, 좀 크더라고요. 아. 근데 아무튼 이게 어쨌건 하늘에서 지휘 통제센터 역할을 하는 핵심 전략인데 이 날라오는 미사일이 탐지도 못하고 그대로 때려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단 한 대만으로도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의 눈과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꼽히는 미국 군사 전문가는 체스 마스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이게 이제 공격당함으로써 눈먼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심 전략이 사라져가지고 앞으로 군사 작전 할 때
굉장히 진짜 눈먼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찔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핵심 전략 자산들도 언제 이렇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게 굉장히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전 세계에 좀 충격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쭉쭉 좀 진행해 주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전쟁을 좀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장기전을 지속하면서 볼 수 있는 이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내는 방향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전쟁 비용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 국가에 부담하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런 너무 양아치가 양아치. 어디 있어요? 저는 동네 양아치, 동네 일진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진짜.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트럼프한테 그런 기준을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친미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을 그렇죠. 것 같은 게 자기들과 사전에 소통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한 것도 침략한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네. 그 전쟁에 친미 아랍 국가들의 무슨 이권이 개입해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복구 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중동 나라들이. 그렇죠. 지금 이란한테 지금 미사일 타격 받아가지고 사우디, UAE, 카타르 이런데 다 에너지 시설 파괴되고 자국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그 얘기하신 하늘의 눈 이것도 사실은 복구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설치하려면 비용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공격받은 건 미국 무기여도 공격받은 영토는 사우디 아닙니까? 시설은 지금 사우디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겠지만 사우디가 미국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미국이 전쟁 부담을 아랍 국가들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러냐? 1991년도에 걸프전 했을 때 미국이 걸프전 비용을 이 아랍 국가들한테 다 부담을 시켰다는 겁니다. 실제 그 걸프전에 들어간 비용이 한 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2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부담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2조 원 전쟁 비용 중에서 미국이 단 10조 원만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조 원 가까이는 누가 부담을 했느냐? 아랍 국가들이 54조 원을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한 패권 전쟁인데. 그리고 중동 국가도 아닌 일본과 독일이 미국한테 협박당해가지고 각각 24조 원씩을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한테도 또 돈 내놔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한테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누구한테 돈을 뜯어낼까? 한국한테 이 전쟁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압박하지 얘기하지 않을까? 않을까. 뜻대로 안 되면 또 쇠사슬 체포할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한미 동맹, 나토, 중동 친미 국가들까지도 지금 모조리 파탄 내고 있다. 이게 각성하는 계기가 일정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진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도. 네,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한치의 양보 없이 미국한테는 단호하게 목소리 내야 되고요. 저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같이 손잡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이런 깡패 같은 행태를 규탄하면 우리도 사실 국제적인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그냥 유야무야 끝내도 중동에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말 북한 같은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지상군을 투입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지금 몰락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미국의 1등 졸개라고 꼽히는 뭐 일명 따까리라고 불리는 그 일본 정권에서 일본에서도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막 언론에 내고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변은혜 사회자님께서 얘기한 그 정확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도 미국은 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흥미롭죠. 사면 초가입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국 편에 더 이상 서서 얻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기 있게 친미 반북의 강을 건너서 국민 주권 시대를 더 힘있게 개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점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